자, 오늘의 고민입니다. 집을 산 후 남편과 매일 싸웁니다. 집을 샀는데 좋은 일인데. 남편하고 싸워요? 네. 이게 이제 돈 때문일 것 같은데 네. 집을 비싸게 샀는 모양이네. 네? 자, 김현우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뵙고 싶었어요. 아유, 예, 저도. 돈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시다고. 저는 바삭바삭한 거 좋아해요. 말랑말랑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오늘 또 습한데 바삭바삭하게. 바삭바삭하게. 자,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민은요. 집을 산 이후에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어서 심란하다는 한 4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집 때문에 싸운다?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뭐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네. 그러니까 이거를 팔자니 손해 볼 것 같고 네. 계속 갖고 가자니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예.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부부는 보통 싸워요. 의견이 달라지면 그렇지. 싸우죠.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집 때문에 요즘에 뭐 싸우시는 분들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뭐 각자 이제 맞벌이 하시는 경우에는 직장을 두고 야 어디다 집을 사야 되냐 이거 가지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또 뭐 면적이나 층수 이게 또 부부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집을 산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럼 대출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정말 이제 무수히 많은 걸로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오늘 사연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두 부부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어디에 사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요 몇 년 사이에는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또 있었는 모양인데 자, 구체적인 사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이 부부는 왜 싸우는지 사연 공투로 한번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때문에 매일 싸우는 부부입니다. 아, 그게 뭐 대수냐고요? 싫다는 남편을 설득해서 집을 산 결과가 하우스 푸어기 때문이죠. 애들은 커가고 안정감을 찾고 싶어서 2년 전에 신용대출까지 연끌해서 집을 샀지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 또 김치찌개냐? 이거 어제도 먹었던 거 아니야? 아, 애도 아니고 이렇게 반찬 투정이야. 아니, 많이 끓여놨어. 그냥 먹어요. 아이고, 오늘도 회사에서 김치찜 먹었는데 나 진짜 집에 와서 좀 이게 뭐냐? 이게 집이 꼬라지 봐라. 이거 엉망이야 아주 집이. 뭐라지? 내가 무슨 노는 사람이야? 애 뒤치다거리하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뭐 집에서 얼마나 바쁜데. 아, 혈압올라 진짜. 그건 그렇고 예인이 얘가 재능이 좀 많네. 학원 하나 더 등록해야 돼. 바이올린 학원 가고 싶어. 학원은 무슨 놈의 학원이야? 네가 좀 가르쳐. 넌 뭐하냐 집에서? 어? 다달이 마이너스가 얼마야 우리가? 양반. 괜히 큰 집으로 이사 와가지고 아이고 정말. 1절만 해, 1절만. 아니 남들 다 산다고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사고 이 1절만. 분수를 좀. 1절만 하라고 아이고 진짜. 정말. 아유. 진짜. 다정했던 남편은 요즘 말만 하면 짜증이고요.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저도 매달 구멍 나는 가계부 보면서 밤에 잠 오지 않아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입니다. 엄마 나 수박 먹고 싶어. 우리 수박 사자, 수박. 한여름도 아닌데 뭔 수박. 얼마인데 수박이 4만 원. 무슨 가자 그냥 가자. 아, 그냥 엄마 나 수박 사줘. 수박 한 통 사면 처치곤란이야. 저걸 다 어떻게 누가 다 먹어. 집에 가서 그냥 엄마가 시원하게 미숫가루 타줄게. 아, 수박 사줘. 정말. 아니, 말은 이렇게 했지만 먹고 싶다는 걸 못 사주니 말 그대로 정말 현타가 왔습니다. 학원 줄이고 먹는 거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며 살다 보니까 뭘 위한 내 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불화의 화근인 집을 팔까도 생각했지만 직장과 아이 학교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집 한 채 탁 사면 아유, 다 뭔가 해볼 줄 안정적이고 알고. 그쵸. 맞아요. 생활도 더 나아지고 서로 좋은 얘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아, 뭐 누구나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연자분은 보니까 좀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결정 내린 거 아니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 내린 거고 매사 그렇게 화를 낸다니까 이거 그러면 진작에 아내를 설득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아내 탓하고 아내한테 화내고 이거 남편이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런 경우가 이제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집을 이고 산다. 맞아. 네.
이거. 하우스 푸어가 됐다. 그러니까 집은 있는데 집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0년 초반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됐었죠. 그런데 그때 이 하우스 푸어와 지금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는 LTV나 DSR 같은 규제가 지금과 같지 않았거든요. 네. 훨씬 더 쉽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과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도 집이 안 팔리고 결국 맞아. 대출이자나 원금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 이제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고 이런 분들이 과거 형태의 하우스푸어였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 대출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도 과거 같은 양상의 하우스푸어는 그렇게 쉽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이 줄어들거나 네. 지출이 증가하게 됐을 경우에는 감당이 안 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22년 정도에 집을 구입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가계 상황이 달라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해요. 하우스 푸어라는 게 물론 뭐 대출금을 갚아야 해서 좀 상황이 어렵다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내가 하우스 푸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오. 판단을 해보시기 오, 바랍니다. 그럴까요? 저희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 텐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하우스 푸어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드리면서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월 수입의 50%를 넘는다. 그러니까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거겠죠. O 아니면 X 중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대출금 때문에 생활비를 줄인 적이 있거나 혹은 앞으로 좀 줄이려고 한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없다. OX.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지금 집을 팔면 대출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이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었던 돈보다 마이너스인지 OX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로 최근 가장 큰 골칫거리가 주택담보대출인지 맞다면 O, 틀리면 X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두 5가지 질문이에요. 네. 선생님 질문들이 예. 이 질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 뭐 하우스 푸어라는 게 정확히 숫자 가지고 따지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간접적으로 이 표현을 해본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이 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비중을 여쭤보는 거죠. 예, 보통 자녀가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로 쓰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뜻이 될 거고요. 자, 2번은 1번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대출 상환액이 수입의 절반을 넘더라도 소득이 많다면, 그러니까 버는 돈이 많다면 사실 쓸 돈이 충분하다. 그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 소득이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생활비가 얼마나 쪼들리는지 이걸 살펴보는 질문이고요. 네네. 세 번째는 우리가 영끌을 얼마나 했느냐를 살펴보는 질문입니다. 더 이상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없다면 만약에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결국은 이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맞아요. 모아둔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네 번째 질문은 집값이 어떨 때 샀느냐를 보는 건데요. 중요하지. 이게 집값이 막 오를 때 패닉바잉으로 집 사신 분들 있잖아요. 네. 꼭대기에 샀다면 그만큼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디론가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능동적인 선택을 하기가 맞아요. 어렵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5번은 심리 상태를 보는 건데요. 이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스스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밤잠까지 설친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자, 5개 질문 중에 5가 1개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2개면 보통, 3개면 좀 위험, 그리고 4개 이상이면 현재 하우스 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가 동그라미가 적을수록 좋은 거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체크 끝났어요. 네. 예. 아마 보시면서 박수영 많은 씨도 분들도 하셨을 텐데. 이상 오. 없잖아요. 이상은 없는데 예전에 이거 예전에 아, 결혼 지금 전에 말고, 네. 예전 그때가 몇 년 2002년도 그때쯤에 결과가 요 정도 아, 나와. 그건 뭐 예. 충분히 안전. 조금 무리했군요, 그때. 조금 무리했어요. 그래서 세탁기를 못 사가지고 손빨래하고 지금 손이 관절이 아파요. 예전의 얘기입니다. 예전에. 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하우스푸어 얘기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네. 집 비쌀 때 산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도 뭐 저 사회생활 32년 이상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은 X. 여기서 동그라미 나오면 저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셨을 텐데 네. 뭐 X가 많을수록 좀 안정적인 상황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거의 X인 것 같은데요. 모두 이제 안전하게 자산을 그만큼 잘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우스푸어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매달 이자를 내느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집은 있지만 이 집이 내 게 아니라 은행 거다. 나는 은행의 월세 세입자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사연 속의 부부 같은 경우가 그런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힘든 상황인지 함께 보면서 좀 네.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갚고 있는 대출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시면 현재 이 전용 그러니까 74제곱미터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요. 네. 매매가는 보면 6억 원입니다. 그 6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은 예전에 반전세로 살던 집에 전세금을 빼서 넣었다고 하고요. 아. 나머지 4억 원 중 신용대출 5천만 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받아 집을 사셨습니다. 무리하셨네. 네, 대출 금리가 보니까 3.4%의 원리금이 월 2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은행에 내는 돈만 325만 원이라는 거죠. 아, 325만 원이면 부담이 큰데 일단은 대출 금리가 3.4%인 거는 아주 높은 거는 아닌데. 네. 근데 325만 원이면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을 고스란히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좀 심각해 보이긴 하거든요. 전문가 소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네. 처음에 대출을 시작할 때 좀 이 대출을 빨리 갚겠다라는 네. 욕심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20년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한 달에 내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의 부담액은 그만큼 네.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 안전한 거예요? 요걸 어디가 안전하다, 어디가 더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사실 나라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규제를 두고 한도를 둔 건 네. 대부분 그게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그래요. 이제 은행에서도 40년짜리, 50년짜리 상품을 팔기는 하지만 네. 정책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 40년짜리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혼부부들한테만 허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이 장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눈치를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받는 게 좀 여유가 생길 텐데 일반적으로는 한 30년 정도로 받거든요.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만기로 하다 보니까 한 달 부담이 굉장히 크죠. 맞아요. 여기에 이제 돈이 부족해가지고 신용대출까지 받은 게 문제인데 아. 이건 사실 주택담보대출 외에 규제를 벗어난 영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은행 이 신용대출 5천만 원도 받으신 게 10년 상환에다가 원금까지 같이 갚아야 돼서 95만 원씩 매달 내야 됩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대출 상환 금액이 소득 대비해서 너무 커서 저축은커녕 수박도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 생활비 빠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요. 안 네. 좋은 대화가 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은 한 달에 어느 정도나 쓰고 사는지 생활비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상황 보겠습니다. 터울이 큰 남매를 이 부부가 키우고 있습니다. 네. 4인 가족이고요. 월 수입은 총 500만 원입니다. 남편이 400만 원 수입이고 아내는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육아휴직 전에는 250만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육휴 수당만 받고 있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자 그렇게 두 분이 합쳐서 5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상황이고요. 월 지출은 250만 원에서 280만 원.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월 상환액이 325만 원입니다. 500만 원 수입 중에서 은행에 32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생활비가 250만 원 이상. 아이고. 325만 원, 250만 원, 575만 원. 이게 지출이 저 수입을 훨씬 넘어서는 이런 그렇죠. 단계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자죠. 그래서 최소한 월 75만 원 이상은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구만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서 그동안 갖고 있던 보험 해약하고 생활비 줄이고 거기서 나온 해약 그렇죠. 환급금 쓰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집 살 때는 그러니까 맞벌이 기준으로 대출 상환금하고 생활비를 짰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예상치 못한 갑자기 둘째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럼 아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150만 원 정도가 펑크가 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좀 너 아내가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넉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남편이
좀 말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이것도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여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 맞아. 이게 사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남편분은 확실히 청약을 하길 원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집을 산 이후로 뭐 매일같이 싸웠다고 하시는데요. 남편은 아이고. 이제 집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생긴 손해 때문에 하나 계속 이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청약 기회를 잃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득이 줄어서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집값이 떨어져서 이거 어떡하냐라는 불만을 매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샀기 때문에 주택 청약 기회를 잃었다. 그게 첫 번째 불만이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남편이 집을 사지 말자고 한 이유가 야 네. 우리 청약 한번 해보자 이거였거든요. 이게 무주택일 경우에는 청약 자격이 다양하게 주어지니까 거기에 도전을 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 청약에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청약에 대해서 조금 압니다. 네. 조금 아는데 그때는 자녀 한 명에다가 네, 또 10대예요, 첫째가. 네. 그러면 신혼 부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약 당첨될 확률이 떨어집니다. 아, 전문가십니다. 예, 이분들이 집을 2022년 말에 구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기준이 바뀐 게 있는데 당시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의 다자녀가 3명. 예. 3명 이상. 근데 이게 올해는 2명 이상으로 맞아. 바뀌었어요. 이 집 요번에 아이 태어나면서 그리고 지금 네. 신생아한테는 또 우선 기회를 주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남편은 이런 거 바뀔 때마다 뉴스 보면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도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가능성이 없어서 신혼부부도 아니었고 다자녀도 다자녀는 아니었지만 아니고, 지금은 다자녀 특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 만약에 그때 집을 안 샀으면 이번에 한번 해볼 수 있었다 뭐 그렇죠. 이런 건데 남편 입장에서 야 거봐 내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아우 야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예요. 또. 아. 이게 또 집을 구입할 당시에는 두 분이 맞벌이셨잖아요. 그래서 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을 구입하고 나서 둘째가 딱 생기는 바람에 네. 이런 행복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아내는 육아휴직을 하게 됐고 네.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 거죠. 그건 남편분의 잘못도 있어요. 네? 애는 여자 혼자 낳습니다. 그렇죠. 남자 잘못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현우 소장님? 아니 뭐 아이가 찾아온 건 정말 축복이죠. 정말 그렇죠. 축복이죠. 큰 맞아요. 축복인데 예상치 못하게 수익이 줄어들어버리는 이 상황 때문에 다툼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값이 좀 떨어지면서 네. 불만이 더 커졌다고. 한창 이제 오를 때 집을 샀으니까 좀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샀을 때보다 떨어졌죠. 당시에 한 6억 원 정도에 이제 사셨다고 했는데 네. 현재 시세를 조회해 보니까 한 5억대 중후반에 거래되고 있다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남편분은 이거 볼 때마다 왜 그때 샀냐 조금 늦게 샀으면 될 걸 맞아. 하면서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내 마음 편하겠습니까? 아내도 지금 그럼요. 뭐 네. 이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그게 진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들다고 그러고 근데 앞으로 또 더 얼마나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니까요. 네. 3억 6,400만 원이 남아있고 신용대출은 2,600만 원 정도 갚아야 될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갚아야 될 대출금의 총 잔액은 3억 9천만 원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 집 팔아가지고 좀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기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두 분의 마음에 들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갈등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사실 그 하우스푸어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돌파구라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김현우 소장님, 네. 하우스푸어 가족의 돌파구 시원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분들 돌파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대출을 다시 받되 30년 상환으로 좀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출 갈아타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총 잔액이 3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대출을 만약에 갈아탄다. 금리가 3.5%라고 하더라도 네. 30년 상환으로 바꾸면 한 달 상환액이 175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소득 500만 원 중에서 네. 이 175만 원 빼고 나머지 325만 원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 처음에 집 샀을 때 여유 금액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윳돈으로 돈 좀 모으고 아내가 복직하시면 그 다음에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이거 하셔야 되겠네. 30년으로 바꾸는 거. 네. 괜찮네요. 하셔야 네. 되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집은 전세를 주고 네. 그다음에 이 집은 이제 월세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현재 집값이 떨어져서 5억 원 중후반대라고 하셨는데요. 네. 다행히 최근 아파트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전세 수요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알아봤더니 전세는 약 4억 초중반대에 형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4억 2천만 원의 전세를 주고 3억 9천만 원 대출을 갚고 나머지 이 3천만 원으로 월세를 가는 거죠.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인 곳으로만 가더라도 한 달에 내던 원리금 325만 원이 월세 100만 원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네. 두 가지 방법 중에 이 부부에게 더 이득이 되는 건 뭘까요? 일단 뭐 월세로 가게 네. 된다면 이게 훨씬 더 여윳돈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상황이 생기는 게 이제 월세로 이사를 가시는 건데요. 월세로. 근데 문제는 이 가족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을 마음에 들어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하. 이사 최대한 안 가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지켜드리려고 한다면은 대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이 대출 만기를 최대한 길게 그리고 신용대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합쳐가지고 30년 만기로 상환을 하시게 되면 네. 한 달 원리금 상환액은 175만 원을 줄어드니까 그만큼 여유가 또 생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도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아이 태어난 지 2년 미만이니까 네. 여기에 해당된다면 훨씬 더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원리금 상환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맞춤 솔루션은 어떻게 됐을지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현재 대출은 신용대출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4억 원 기준, 신용대출은 금리 4.5%로 5년 분할 상환이고요. 한 달에 95만 원씩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리 3.4% 기준 20년 상환으로 매달 약 230만 원씩 상환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월 75만 원의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해서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통합, 그리고 20년 상황을 30년 상환으로 바꾸면 잔금 3.9억 원 기준 금리 3.5%를 적용하면 매달 약 175만 원을 상환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월 325만 원의 여유가 생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여유롭지는 못해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요. 그럼 애 수박도 사줄 수 있고 부부싸움 좀 덜 하겠고. 아우, 잘 됐네요. 네. 그리고 슬슬 아내가 또 복직하면 네. 수입이 또 느니까 그럼요. 그때 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이 잘 되자고 그런 한 선택인데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누구보다 화가 나고 속상한 건 아내일 그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소장님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부담 덜하는 쪽으로 선택을 잘 하셔서 좀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뭐 모두가 내 미래를 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 특히 집값이나 대출 금리 같은 건 정말 우리가 예상하기가 너무 맞아요. 힘들어졌습니다. 그럼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네. 하지만 이제 자녀 출산 계획이라든가 뭐 이직, 휴직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자녀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그에 맞춘 뭐 비상금을 조금 더 확보한다거나 어떤 다른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부가 가장 이제 실수한 건 대출을 받을 때 우리 원금 빨리 갚자라는 생각에 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너무 짧게 하신 건데요. 아하. 빚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은 이렇게 무리해서 갚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도 하니까 네. 일단 뭐 갚은 빚은 또 깔고 앉은 이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해놓고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상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해서 또는 내가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과거 일이잖아요. 근데 과거 일을 들춰내서 자꾸 원망만 하면 답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건강까지 이러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네. 대책을 세워야죠. 그리고 미래로 가야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